요즘 중국 경제를 보면요. 정말 헷갈리는 소식들이 많죠? 과연 진실은 뭘까요?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의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아니, 한쪽에서는 뭐 기술주가 폭등하고 첨단 산업이 세계를 휩쓴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다른 쪽에서는 역대급으로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이게 대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? 자, 그래서 이 복잡한 퍼즐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중국 경제의 두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? 네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중국을 그냥 하나의 경제로만 보면 이 슬라이드처럼 말이 안 되는 모습만 보이는 거죠. 하지만 이걸 말이죠.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구경제, 그리고 신경제.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드디어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자, 그럼 먼저 첫 번째, 얼굴부터 만나보죠. 바로 과거에 중국의 엄청난 성장을 이끌었던 전통산업, 그러니까 구경제의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 구경제가 지금 아주 깊은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해요.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주죠. 부동산 위기, 이거 뭐 최근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. 무려 2021년부터 시작된 아주 길고 긴 하락입니다. 예전에 있었던 그런 단기 조정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. 이 끝도 없는 추락이 구경제 전체를 지금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. 부동산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는 거죠. 부동산이랑 얽혀있는 농업, 숙박, 광업 같은 이런 전통 산업들 전반에서 빚을 못 갚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요. 결국 부실 채권 비율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니, 근데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경기 부양책이 안 먹히는 걸까요? 경제학에서 말하는 바로 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하는 말 그대로 돈이 돌지 않는 그런 상태에 갇혀버린 거죠.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. 정부는 어떻게든 돈을 돌게 하려고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. 근데 정작 돈을 빌려줘야 할 은행들은 이거 위험하다 싶으니까 대출문을 꽉 잠가버리는 거예요. 이러니 돈이 돌 수가 있나요? 국경제는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얘기를 했는데요.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한번 보시죠.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고 있다는 중국의 첨단 기술, 제조업, 이른바 신경제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요, 여기에도 우리가 몰랐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. 와, 이 신경제의 성장은 정말 대단합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 7개, 차이나 M7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저 유명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가파릅니다. 겉으로만 보면 이거 뭐 완벽한 성공 신화죠. 하지만 바로 그 눈부신 성공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.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면서 이 사업이 유망하다 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막 뛰어든 거예요. 그 결과가 뭐냐? 전기차, 태양광 패널, 배터리, 이 모든 유망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과잉 생산이 일어난 겁니다.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걸 사줄 사람은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된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. 구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잘 나가던 신경제는 과잉 경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. 이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닥쳤을 때 중국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? 이 숫자가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23%, 중국 기업 전체의 23%, 그러니까 길 가다 보이는 회사 4곳 중 한 곳은 지금 돈을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사상 최고치예요. 이건 더 이상 구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잘 나가던 신경제까지 이 위기가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. 신경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지 이 전기차 시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
한때 500개가 넘는 브랜드가 난립했었는데 이제는 100개도 채 남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마저도 앞으로 더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. 중국에서 가장 유망하다던 바로 그 산업에서 지금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두 개의 경제가 동시에 겪는 위기는 고스란히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. 기업들은 문을 닫고 일자리를 구해야 할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뒤엉켜 만들어낸 마지막 단계,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결과물일지도 모르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. 지난 몇 년간 전 세계가 물가 상승,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였잖아요.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 IMF 전망치를 보세요.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. 이건 그냥 물가가 안정된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라는 위험한 신호탄인 거죠. 이게 그냥 물가가 싸져서 좋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. 정부가 목표로 하는 3.5%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의 0%에 가까운 물가는요. 사람들이 아예 소비할 생각도 기업들이 투자할 생각도 없다는 걸 의미해요.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 함정을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순환이 치락된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제가 붕괴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구조적 변화,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막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중국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습니다.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든 적응하려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.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이 거대한 변화, 이들의 저성장, 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전 세계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?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.